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0이 된 윤진영이라고 해요. 이제 30밖에 안 된 제가 무슨 인생을 알며 또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있어서 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제가 나이 30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주 순탄하게 걱정 없는 인생만 살아왔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고생도 하면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계시는 집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맞벌이인 두 분은 늘 바쁘셨고 저를 돌봐줄 할머니 같은 다른 어른도 안 계셨으니 저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아이였을 때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다고 하던데 제 기억에는 남아있지도 않을 정도로 어린 시절이었고 제가 기억하는 저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저 혼자 외톨이로 외롭게 지내던 기억뿐이에요. 저는 늘 찬바람이 도는 집안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거실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리에 의지해 외로움을 달래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저는 저희 집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는 있었던 게 엄마는 늘 피곤한 얼굴로 퇴근했고 아빠는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오곤 하셨어요. 엄마는 그런 아빠를 보며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당신은 돈도 못 벌면서 그렇게 술 마시고 다닐 여유는 있나 봐. 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적냐? 적어도 너보단 많이 벌어. 아우, 나보다 많이 버는 게 자랑이니? 그래서 그렇게 술 마시고 다녀? 아이씨, 왜 또 시비야? 어? 뭐가 문제인데? 몰라서 물어? 우리 집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니? 다 문제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문제. 그 중에서도 네가 제일 문제. 뭐야,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어쩔 건데 뭐 한 대 치기라도 할 거야? 아유, 그래. 어디 한번 쳐봐. 야, 이씨, 이게 정말 어디서 허튼 수작이야. 너 지금 나한테 얻어맞고 팔자고 칠짝정을 이러지? 어? 내가 네 속을 모를 줄 알아? 처음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가 무서워서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갔어요. 또 시작이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작은 집에 울려 퍼지는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빠의 거친 목소리, 가끔은 물건이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배경음악 같은 거였죠. 부모님이 싸우는 동안 저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숙제를 했어요. 어떤 날은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싸움은 언젠가는 끝이 났고 엄마의 설거지하는 소리나 아빠가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는 소리를 들으며 이제 싸움이 끝났구나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저를 돌볼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두 분이서 늘 돈 때문에 싸우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같이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또 돈이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엄마 아빠를 보면서 배웠죠. 엄마 아빠는 돈 때문에 싸웠고 또 돈 때문에 버텼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구들이 새 옷을 사 입고 방학마다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걸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많았지만 그런 감정도 이내 시들해졌어요. 저는 바라는 법을 잊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 집 형편에서는 가질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레 포기하는 게 익숙해진 거죠. 부모님의 싸움은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니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아빠한테 양육비를 받기는 했지만 엄마 혼자 저를 키우면서 형편은 더 안 좋아졌고 이혼 후 더욱 바쁘고 힘들어진 엄마한테는 못 하나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재혼하셨고 엄마는 재혼까진 아니지만 만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자식이 있어 결혼은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 아이가 어려서 엄마는 그 아이를 돌보러 그분 댁에 자주 갔고 사실상 저는 엄마랑 같이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혼자 지낼 때가 더 많았어요. 그 무렵부터
누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죠. 대학생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외톨이였어요.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다들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할 얘기도 없고 그러는 동안 무리해서 위축되는 게 싫었어요. 대학에서도 친구 사귀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고 학교 도서관이 저의 놀이터였죠. 저희 학교 중앙도서관이 24시간 개방인데다 저희 집이 학교와 가까웠으니 저는 늘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놀았어요. 그때 도서관에 저와 함께 늘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저희 학교 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공부도 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집안이 어려워서 비싼 독서실에는 못 가고 무료로 24시간 개방하는 열람실이 있는 저희 학교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저희 학교 도서관은 저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었으니 그 고등학생도 저희 동네 학생이었던 거죠. 시험 기간이 아니고서는 한밤중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대학교 도서관이었으니 자연스레 그 학생이 제 눈에도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 넓은 도서관에 남아있는 학생은 몇 없는 늦은 밤 샤프심이 똑 떨어져서 그 학생에게 샤프심을 빌리면서 말을 트게 됐어요. 저기 학생, 미안한데 샤프심 하나만 빌려줄래? 내가 내일 꼭 갚아줄게. 내일도 공부하러 올 거지? 네? 아, 네, 여기요. 그리고 이런 건 안 갚으셔도 괜찮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안 갚아도 괜찮다는 건 학생 입장이고 내 입장에서는 꼭 갚아야 괜찮은 거야. 네, 입장 바꿔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내일 잊지 말고 꼭 갚아주세요.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한다. 지난번에 우연히 들었는데 공부도 꽤 잘한다면서 전교에서 논다고 하던데. 아, 그 선배랑 이야기하는 걸 들으셨나 보구나. 네, 뭐 근데 이런 지방 변두리 동네에서 전교 몇 등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뭐.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시골 분교도 아니고 한 학년에 반이 8개나 있는 학교에서 전교 몇 등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겸손도 지나치면 재수없는 거 알지? 그런가요? 잘난 척하느라 한 말도 아니고 일부러 재수없어 보이고 싶지도 않았는데 하긴 저희 집 형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지원도 없이 혼자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정도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럼 대단한 거야. 거봐, 이게 훨씬 더 인간적이고 좋지 않니? 그래요?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럼. 누나도 꽤나 열심히 하시던데요? 근데 누나라고 불러도 되죠? 누나? 그래, 듣기 좋네. 그 소리. 나야 뭐 학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읽고 싶은 책 골라와서 읽는 거야.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심심하거든. 그래서 늘 여기 있는 거야. 에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니 누나도 좀 재수없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처럼 책 많이 읽는 대학생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뭐야? 너 제법이다. 재밌는데 아주? 그렇게 말을 트게 되면서 주말에는 밥도 같이 먹고 집에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더욱 친해졌어요. 친하게 지내면서 가까이에서 보니 더 괜찮은 친구더라고요.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렇지 노트 정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했었는데 그 능력 발휘해서 암기 과목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자처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 덕분에 시간을 많이 절약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 무척이나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꼬박 1년을 저도 다시 고3 시절을 보내는 것처럼 아니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며 보냈어요.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 학생은 목표로 하던 의과대학에 합격했고 그해 봄 제게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상상도 안 해본 일이라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땐 정말 너무 놀랐지 뭐예요.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다 화끈거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있다가 겨우 알아듣고서는 바보처럼 횡설수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저거렸던 것 같아요. 제가 연상이기도 했고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기에 연애 감정 같은 게 생길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거짓말처럼 어색함이 사라지고 정말 그냥 딱 연인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희는 결혼하자는 약속까지 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예랑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 의과대학도 욕심내볼 만한 성적을 받았었지만 서울로 가지 않고 고향의 남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했거든요. 저랑 같은 학교는 아니었지만 집이 가까웠으니 그래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예랑이의 대학 생활 또한 저의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예랑이가 고3이었을 때는 공부 뒷바라지를 해줬다면 의대생이 된 후부터는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등록금을 다 대주고 그럴 형편이 됐던 건 아니지만 등록금 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런 자잘한 것들은 제가 많이 해줬고 입고 먹는 것은 거의 다 제가 기본적으로 채웠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일부러 예랑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에 취직했고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회사 앞에 작은 원룸을 하나 얻어 독립을 했어요. 그 집이 예랑이의 쉼터이자 저희 둘만의 데이트 장소가 된 건 당연한 거죠. 그러려고 독립을 한 거였으니까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늘 공부하기 바쁜 예랑이는 제 집에서도 공부를 했고 저는 그런 예랑이 먹을 거 챙기고 이것저것 보살피며 그런 연애를 했던 거예요. 제가 얻었던 작은 원룸은 부엌과 방이 하나로 이어진 공간으로 작은 책상이랑 1인용 소파, 그리고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예랑이에게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편안한 쉼터였고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누나, 나 왔어. 세상에, 오늘 정말 힘들었나 보다. 하루 사이에 얼굴 상한 것 좀 봐.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니? 에이, 뭐 나만 힘든가? 다들 그런데 뭐. 좀 쉬고 있어봐. 내가 전복 사왔거든. 얼른 맛있게 해서 밥 먹자. 일단은 좀 씻어. 아, 씻는 거고 보고 난 그냥 눕고 싶은데. 안 돼. 그래도 개운하게 씻고 누워야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또 저번처럼 몸 안 좋아지려고 그러지. 얼른 말 듣자. 알았어. 누나가 하라면 해야지. 누나는 내 수호천사니까. 그럼 나는 늘 너 잘 되게 하려는 사람이니까 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얼른 씻고 좀 쉬고 있어. 누나, 고마워. 싱겁긴. 별소리를 다 해. 암튼 고생 많았어. 먹고 힘내야 또 공부를 하지. 가까이에서 지켜본 의대생의 일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거더라고요. 정말이지 인간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다 공부를 하느라 보냈고 그마저 시험 기간이 임박해지면 잠자는 시간마저 극도로 줄여야 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개념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 또 그렇게 자주 있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더 기가 빨리는 것 같았어요. 공부만 힘든 게 아니죠. 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등록금만 해도 비싼데 그 외에도 교재비, 실습비, 자질구레하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러니 예랑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것들도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누나 이게 다 뭐야? 우리 교재 아니야. 누나가 어떻게 이걸... 네가 늘 도서관에서 빌려오던 그 책 맞지? 아 이거 진짜 비싼 책인데 아 이거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거든. 그래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 샀어. 누나 아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나 정말 누나한테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 간단한 걸 몰라? 네가 그 책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지 뭐. 누나 진짜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의사 될게. 그리고 누나도 호강시켜줄게. 어머 나 네 덕분에 그럼 호강하는 거야? 정말? 그래 기다릴 테니까 힘내서 조금만 더 참자.
좋은 날 생각하면서 힘내는 거야? 제가 연애를 한 건지 육아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네, 맞아요. 저는 예랑이의 여자친구이기도 하면서 보호자를 자처했던 거죠. 데이트보다는 뒷바라지였어요. 보통의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영화 보고 카페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는 데이트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예랑이 몸보신 할 수 있는 밥 해서 먹이고 밥 먹고 나면 예랑이는 또 공부하고 저는 그 옆에서 간식 챙겨주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때로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든 예랑이 말을 쓸어 넘기며 깨우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공부도 좀 쉬면서 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뒤처지면 어떡하냐고 걱정인 예랑이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으로 응원을 했던 거예요. 예랑이는 늘 제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는 그런 예랑이를 보며 그런 생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예과 2년, 본과 4년 꼬박 6년을 그렇게 뒷바라지했고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아니 국시를 치르기만 하면 그와 동시에 결혼하는 줄 알았죠. 제 나이도 30 문턱이었으니 전 정말 그때 결혼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의 인턴 1년 과정 동안 신경 쓰이게 하면 안 된다고 예비 시모가 반대를 해 어쩔 수 없이 인턴 과정 끝나고 결혼하려고 하고 1년 더 연기를 했었어요. 인턴 과정 1년 동안 예랑이도 무척 힘들어 했지만 사실 저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저도 지쳐서 쓰러져 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예랑이가 더 힘들어 했으니 저는 예랑이를 위해 참고 희생을 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예랑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당직에 시달리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는 고사하고 자는 시간이 부족하니 사람이 늘 예민해져 있었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니 연락을 하는 것도 있고 며칠씩 연락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다가도 겨우 쉬는 날이 되어 집에 오면 저는 그런 예랑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하루에 2시간도 못 잔다는 예랑이가 안쓰러웠고 그런 예랑이를 위해 보양식을 챙겨 먹이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아유, 밥 먹고 더 자, 응? 일어나봐. 아, 나 그냥 더 잘래. 난 지금 밥보다 잠이 더 필요해. 아무리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지. 너 좋아하는 것들로 차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먹고 더 자. 아이씨, 정말. 한창 잘 자고 있는데 누나 정말 왜 그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우리 집에 가서 잘 걸 그랬잖아. 가깝다고 왔더니 이게 뭐야? 뭐? 가깝다고 왔어? 나 보려고. 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가까워서 온 거니? 아,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할 거야. 누나가 이러지 않아도 나 충분히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나는 뭐 피곤한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요즘 회사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 잘 됐네. 그럼 누나도 나한테 신경 끄고 계속 바쁘면 되겠네. 뭐? 너 정말 말 다 했어? 누나, 나 진짜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죽을 것 같아. 누나 그 투정 같은 거 들어줄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너 붙들고 투정하려고 이러니? 너 위해서. 그러니까 나 위해서 그러는 거면 제발 그냥 잠 좀 자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아이씨, 난 지금 이런 시간도 정말 너무 아까워. 예랑이는 짜증이 난 듯 머리를 심하게 헝클어뜨리더니 거칠게 이불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지만 그 서운함을 어떻게 다 말로 하겠어요. 지난 세월 그 몇 년간의 저의 노력이 예랑이에게는 전혀 소중한 것이 아니었구나 싶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아서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예랑이는 그제야 잘 만큼 잔 것인지 배가 고파서 깬 것인지 혼자서도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걸 보고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기억도 못하며 그저 미안하다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날 저희는 둘이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를 했지만 마음속 상처가 다 치유된 건 아닌 것 같았죠. 인턴 1년 동안 저희는 그렇게 크고 작은 다툼을 몇 번 반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됐다고 믿었어요. 저는 예랑이를 위해 더 참는 법을 배웠고 예랑이는 제게 미안해하며 사과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제게 미안할 일을 만들지 않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말이에요. 제가 더 많이 희생하는 그런 관계가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예랑이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랑이는 홀시모 밑에 자란 사람이에요. 예비시모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이지만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이셨는데 그래도 제게는 잘 해주셨어요. 예랑이 잘 챙겨준다고 고맙다는 말씀도 자주 하시고 말이에요. 하긴 제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고맙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1년을 더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예랑이는 인턴 과정을 잘 마쳤고 원하는 전공의 과정에도 합격했답니다. 사실 전공의 과정에 떨어질까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본과 공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예랑이는 누구보다 의사가 되는 공부를 잘 해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인턴 과정부터는 유난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공의 과정 떨어지고 군대 갔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원하던 전공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러니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빠와는 왕래를 끊은 지도 오래됐으니 굳이 결혼 소식을 알린다고 연락을 할 일도 없었고 어차피 예비 시모도 혼자시니 더 잘됐다 하며 엄마만 상견례에 함께 하기로 하셨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바쁜 분이시라 제가 얘랑이랑 만나는 8년, 아니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7년이니까 7년이라고 정정할게요. 그 7년 동안 엄마가 예랑이를 본 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 할 말 다 한 거죠. 그 중에도 약속을 해서 정식으로 밥을 먹거나 그런 건 딱 한 번이고 나머지는 다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게 전부였어요. 예랑이도 늘 공부하느라 바빴으니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게 쉽지 않았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예랑이를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물론 의대생이라는 게 한몫했지만 어려운 형편에서도 착실하게 잘 자란 것을 높이 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인턴하는 1년을 더 기다리라고 한 것을 두고는 엄마도 서운해했지만 어쨌거나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지난 일은 다 잊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짜 좋은 마음만 갖고 나가자 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비 시모는 평소에도 저를 예쁘게 봐주셨던 분이니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긴장될 것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닥치니까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예비 시모보다 저희가 먼저 도착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랑이와 예비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몰라보게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예비 시모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랑이랑 만나면서 예비 시모를 수도 없이 여러 번 뵈었는데 정말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모습이셨어요. 옷차림이며 머리 스타일까지 싹 다 바뀌셨고 어디서 메이크업도 받고 오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러실 줄도 모르고 저는 예비 시모가 수더분하게 꾸밀 줄을 모르는 분이시라며 한껏 멋을 내려는 엄마를 뜯어말리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예비 시모가 등장하자마자 엄마는 눈빛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가 양가 어른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자리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 간에도 옷차림부터 기싸움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던데 저희 엄마도 지기 싫으니 제대로 힘을 주려고 하셨단 말이죠. 엄마한테는 좀 미안했지만 저도 그럴 줄 몰랐으니까요. 하여간 몰라보게 달라진 예비 시모의 모습이 좀 낯설기는 했어도 저는 좋아 보였어요. 예비 시모도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니 이제 좀 누리고 사실 때도 됐다 싶었어요. 어머니, 오늘 너무 근사하세요. 완전 다른 분 같아요. 저 처음에 몰라 뵀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 그냥 머리 스타일 하나 바꾼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전에는 뭐 거지같이 하고 다닌 줄 알겠다. 아니, 또 그런 말씀은 아니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드리려던 거였어요. 그래, 좋아 보인다니 다행이구나. 서 있지 말고 앉아. 네가 서 있으니까 너희 어머니도 서 계시잖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애들이 교제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야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저는 진영이 엄마 된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듣던 것보다 젊어 보이시네요. 저보다 한참 위라고 들었는데요. 그런가요? 안 늙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늙고 있는데 그래도 젊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칭찬으로 받긴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시모의 그 말이 칭찬인지 아닌지 좀 애매했어요. 듣던 것보다 젊어 보인다는 그 말은 듣기에 따라 엄마 나이가 많다는 걸 꼬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제가 예랑이보다 연상이라는 걸 꼬집고 넘어가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자격지심에 괜히 그러는 건지도 모르지만 외모부터 확 달라져서 뭔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달라진 예비 시모의 모습이 저는 좀 찜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칭찬으로 건넨 말을 곱게 듣지 않는 것도 그랬고 말이에요. 어쩌면 엄마도 예비 시모의 말이 곱게 들리지 않았지만 일부러 그렇게 칭찬으로 받아 넘겼던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엄마는 이어서 예랑이 칭찬을 하면서 분위기를 더 띄워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잘했다면서요? 네, 아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정말 남 부끄러울 거 없이 낳아놨지 뭐예요. 남편 일찍 잃고 애 하나 의지해서 살았는데 또 이렇게 잘 커졌으니 고마운 일이죠. 글쎄 말이에요. 어려운 형편에서도 착실하게 공부하고 이렇게 잘 자랐으니 충분히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정말 좋으시겠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주변에서도 다들 부럽다고들 해요. 그러시겠죠. 물론 그럴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건실한 사람을 만난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니, 제 아들이 어디 건실하기만 한가요?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서 어딜 가나 눈에 들어오는 아이죠. 예비 시모의 말투가 어떤지 날카로웠어요. 엄마의 덕담을 덕담으로 받지 않고 굳이 더 격상시켜 예랑이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말투 자체가 뭔가 탐탁차나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 되면 엄마도 예비 시모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엄마는 예비 시모한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니, 멀리서 봐도 훤칠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소개받은 날 첫마디로 너무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얼굴값 한다 어쩐다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그런 것도 없는지. 얼굴값 한다는 게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아닐 때가 더 많은데 얼굴값 안 하고 잘 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로 쓰일 때도 있죠. 우리 아들보다 인물도 훨씬 못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던 애들도 처가 잘 만나서 전공의 과정 끝나면 바로 개원한다고 하질 않나. 벌써 피부과 들어가서 수련하고 개원 얘기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저도 듣기는 했어요. 그래도 무엇보다 애들이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는 모르겠네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진영이가 저희 애보다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뭐 다니는 직장이 어디 내세울 때가 있길 하나. 순간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제 흠을 들춰내기 시작하는 예비 시모의 말에 깜짝 놀라 저는 얼어붙어 버렸고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던 엄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비 시모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시더니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애 하나만 놓고 봐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게다가 이혼 가정이라니. 아휴, 제가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그게 제 딸 혼사에 흠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부족한 부분은 노력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혼한 것을 두고 제 딸까지 안 좋게 보지는 말아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가정 환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홀 시어머니라고 하셔서 저희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저희 집안이랑은 경우가 전혀 다르죠. 저는 이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안타깝게 일찍 죽은 것뿐이에요. 아니, 어디 이혼 가정이랑 비교를 하나요? 엄마도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지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는 게 표시가 나는데, 예랑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를 말리지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나서서 예비 시모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부시럭거리며 가방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전 처음에 무슨 수첩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말들을 잔뜩 해놓고 기세를 몰아 예단 리스트라도 대단하게 뽑아온 건가 싶었죠. 그런데 수첩이 아니라 두툼한 봉투였어요. 그걸 저와 저희 엄마 앞에 툭 던지듯 꺼내놓고서 예비 시모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현금으로 500만 들어왔다. 진영이, 네가 그동안 수고한 거 생각해서 만들어 온 거야. 이거 받고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라.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현금 얼마요? 결혼을 없던 거라고 하라니요? 얘가 왜 사람을 두 번만 시키려고 그래? 아니, 다 알아들었잖아. 파혼이라고, 파혼. 이쯤에서 서로 앞날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연락도 안 하는 게 좋겠어. 아니 이게 무슨 상견례 자리라고 나왔더니 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자네도 알고 있었나?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파혼하라고 하시는 건 못 들었냐고. 저와 엄마가 예랑이를 향해 다그치듯 물었지만 예랑이는 저와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예비 시모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겁니다. 꼴을 보아하니 예랑이도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런 기막히는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툼한 봉투에 현금으로 500만 원 넣어온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돈 50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 줄 아세요? 예랑이 본과 4학년 등록금을 제가 500만 원 보내줬었거든요. 예랑이가 다니는 학교가 지방 국립대라 의대 1년 등록금이 600만 원 좀 넘는 수준이었으니 솔직히 제가 다 내준 거나 다름없었죠. 당시 저한테 그 정도 여유가 있었기에 좋은 마음으로 해줬던 것이었고 예랑이와 애비 시모도 고마워하며 그 돈 금방 보답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돈 갚는다 이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제가 해준 게 얼만데 일방적으로 파혼 선언하면서 딸랑 그 돈 500만 원 만들어 와서 내놓는다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결혼 준비하던 상견례 자리에서 파혼 당하게 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본전 생각까지 나게 하는 것도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전 그야말로 뚜껑 열려서 그 자리에서 다 뒤집어 버리고 싶었는데 엄마가 조용히 저를 말리시더니 결혼해달라고 매달린 적도 없고 애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알겠다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요구하는 건 너무나도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 저도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했고, 거기서 난리 쳐봐야 저만 더 비참해진다는 생각에 저 또한 엄마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나도 아쉬울 것 없다고, 나 싫다는 사람이랑 나도 결혼할 마음 없다 하면서 파혼하자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서 분풀이라도 더 하고 나왔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엄마, 아깐 왜 그렇게 나를 말린 거야? 대응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랑 목소리 높이고 얼굴 붉혀 싸우면 뭐해. 그래봤자 그 인간들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더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분해 죽겠는데 모양 빠지는 게 문제야? 엄마가 내 대신 나서서 싸워주지는 못할 망정 말리긴 왜 말려. 그러니까 글쎄 그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그런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타격이라도 가겠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라면 의뢰 이런 상황에서 딸보다 더 열받고 앞장서서 난리 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엄만 정말 어쩜 그래?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잖아. 엄마가 그러는 거 같아? 진영아,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너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생각? 무슨 생각이 있다는 건데? 엄마 정말 무슨 좋은 수라도 있는 거야? 너무 침착해 보이는 엄마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죠. 늘 바빴던 엄마였으니 저를 키운 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정말 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가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그 아저씨가 예랑이가 전공의 과정에 합격한 그 대학 의대 교수이자 의사였던 겁니다. 예랑이가 원하는 전공에 합격하려고 모교에 지원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다른 대학에 지원했었는데 그게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교수로 재직하는 학교였대요. 뭐? 그럼 엄마는 걔가 그 대학 의과대학에서 전공해야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놀랐겠네? 좀 그랬지. 그때 너한테만이라도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말았어. 상견례라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말을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그 얘기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그랬지. 사실 내가 재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마침 그런 인연으로 엮이게 됐으니 좋은 분위기에서 말할 참이었어. 근데 이젠 그 얘기가 좀 다르게 전개되겠지. 뭐야 정말. 엄마는 나한테만이라도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너 혼자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도 괜히 비밀 지키라고 짐 지우는 것 같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보다 그 아저씨가 의사였단 말이야? 교수라고는 했어도 의사라고는 안 했잖아. 뭐 교수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의사로 불리는 것보다 교수로 불리는 걸 더 좋아해. 사실 저는 엄마가 만나는 분과도 교류가 거의 없었고 궁금해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저 교수라는 것 정도를 알고는 있었는데 의대 교수였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하여간 엄마와 저는 그 아저씨의 조언을 받아 예랑이의 만행을 그 학교 의과대학 학장에게 투서를 통해 폭로했고 학교 익명 게시판에도 똑같이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움으로 예랑이의 전공이 과정 합격이 무효화됐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증인이 되어주셨고 그런 부도덕한 학생을 받아서 학과 명예를 더럽힐 이유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학장님을 설득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예랑이가 제게 모교 교수들이나 선후배, 동기들 험담한 메시지들을 예랑이 모교에도 다 까발렸어요. 모교에서도 예랑이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료계 네트워크도 워낙 촘촘하기로 유명한 거 아시죠? 삽시간에 예랑이는 신상 다 털리고 그 바닥에서 쓰레기로 낙인 찍히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저는 여전히 분이 덜 풀리는 것 같았는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랑이 그 인간이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할 생각을 하고 그 사이 성까지 봤던 겁니다. 예비 시모가 중매쟁이 통해서 만든 자리인 것 같았는데 예랑이는 선보고 분위기 좋게 혼담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제가 다 까발려서 예랑이의 실체를 알게 된 예랑이 동기들이 제게 앞다투어 그 사실을 알려주던걸요. 친절하게도 상대 여자 연락처는 물론이고 중매선 중매쟁이 연락처까지 넘겨주길래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잘 활용했죠. 저는 그 상대 여자와 그 집안에도 예랑이와 파혼한 전 약혼녀라고 저를 당당하게 밝히고 모든 과정을 타임라인 비교해하며 다 폭로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도 난리가 나서 당연히 파혼을 요구했겠죠. 중매쟁이 역시 다시는 예랑이 중매 안 선다고 하면서 중매쟁이들 바닥에도 소문 쫙 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한바탕 파혼 후폭풍이 몰아치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을 맞던 주말이었어요. 엄마와 저는 모처럼의 여유를 함께하는 늦은 아침으로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세상에 예랑이었던 그놈이 전 예비 시모와 함께 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른 게 아니라 파혼 후 그 사람들이랑 다시 마주할 일은 다시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우연으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젓이 찾아올 줄은 몰랐죠. 어쩜 그렇게 뻔뻔한지 말입니다. 엄마도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저것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왔냐 하며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대꾸할 것도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문 밖에서 전 예비 시모와 파혼한 예랑이의 절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아이고 사부인 안사돈 안에 계시는 거 다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누나 나야 나랑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응? 문 안 열어주시면 열어주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잠깐이라도 좋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누나. 제발 누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와보는 소리가 들리질 않나. 상황이 여러모로 곤란한 거예요. 엄마 어떡해. 동네 창피하잖아. 그냥 잠깐 들여놓고 난리쳐서 쫓아내는 게 낫지 않아? 못하러 저것들을 우리 집에 들여.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 저것들 기세를 좀 봐. 경찰 불러 신고해도 또 찾아올 거야. 그러면 뭐 접근금지 신청이라도 할 거야? 아유 정말 사람 귀찮게 괴롭히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그럼 문 열어주고 분명하게 말해서 다시는 못 오게 하자. 그렇게 엄마와 저는 한숨을 쉬면서 문을 열었고 전 예비 시어머니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고 사부인을 외치더니 파혼한 예랑이는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달려들어와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누나 고마워 이렇게 문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놈의 누나 소리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부르지 말아줄래? 나 너한테 누나라고 불리고 싶은 생각 없어. 그래도 누나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 누나 소리 빼면 할 말 못하니? 그거 못하겠으면 지금 그냥 나가. 아유 얘는 정말. 너 좀 가만히 있어봐. 저 사부인 세상에 제가 그렇게 대단한 분을 만나시는 줄도 모르고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저도 사부인 소리 듣기 싫은 건 매한가지고요. 몰라봐서 죄송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배경이 아니었으면 저나 제 딸을 그렇게 무시했던 게 뭐 별 문제 없다. 그런 소린가요? 아니요. 아유 그럴 리가요. 진영이 어머님이 만나는 분이 그런 분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런 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다 필요 없고요.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더 들을 얘기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이지 엄마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글쎄 그런 소리 더 듣고 싶지도 않다니까. 이제 와서 아무 의미도 없는 그딴 소리나 하려고 온 거니? 그게 나 이제 정말 끝장이야. 다 끝났다고. 너 어떡해. 나 좀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더러 널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도와주니? 뭘 도와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도와달라고 하는 파혼한 예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예비 시모도 상견례 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나왔을 때의 모습은 어딜 갔는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몇 년은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인 게 그제야 제 눈에 보였어요. 당당했던 기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고 인물 좋다 소리 듣던 파혼한 예랑이의 멀끔한 모습도 온데간데 없었죠. 눈 밑이 시커멓게 패인 것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전까지는 꼴도 보기 싫어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다가 그제야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는 것뿐이에요. 제발 부탁해. 나 좀 살려줘. 내가 네 목숨줄이라도 붙잡고 있니? 뭘 살려달라는 거야? 네 말대로 다 끝장난 거라면 그냥 받아들여. 어떻게 그래. 내가 몇 년을 개같이 고생한 건데 어떻게 포기를 하냐고. 누나가 나서서 오해를 좀 풀어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그냥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만 해줘.
그래, 진영아, 부탁이다. 내 아들 이렇게 만드는데 네 역할이 얼마나 컸니? 그러니까 내 아들 목숨 살리는 것도 네가 좀 나서주렴. 기가 막혀서 들어줄 수가 없네. 내 딸 인생 갈아서 뒷바라지 했다가 뒤통수 맞은 것도 분해서 죽을 판인데 뭐가 어째요? 대개 아들 인생 끝장나게 생긴 걸 왜 내 딸한테 AS 해달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그 예정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뭘 어쩌길래 이렇게까지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당한 일이 뭔 줄은 아시죠? 나 정말 어디에도 갈 곳이 없어. 어디에서도 나를 안 받아준다고. 이 바닥에 소문이 얼마나 나쁘게 퍼졌는지 지방대학에서도 소문이 다 난 것 같아. 소문이 나쁘게 퍼졌어? 다 네가 저지른 일들일 텐데. 난 하나도 더 못해서 부풀린 거 없고 사실대로만 밝혔을 뿐이야. 그래, 맞아. 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그치만 숨구멍은 뚫어주고 쫓으라는 말도 있잖아. 나 정말 죽는 일만 남았어. 지금 뭐 나 협박하니? 아유, 정말 찌질하다. 할 말이 없게 만드네. 정말이지 하다 하다 자기 엄마까지 데려와서 죽을 거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그렇게 희생하며 뒷바라지를 했었나 싶은 생각에 아찔했어요. 그런 인간인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간절하게 빌고 무슨 소리를 하며 겁을 줘도 제 귀에는 동네 개 짖는 소리만도 못한 소리로밖에는 안 들렸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인간을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 예비시모가 다시 나서는 겁니다. 내가 너처럼 똑부러지는 애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아유 다 내 잘못이다. 주변에서 하도 뭐라고 해서 선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욕심이 나더라고. 다 내 잘못이고 내 아들은 죄가 없어. 그러니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진영아 부탁이야. 그렇게 쉽게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깔보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요? 그런데요. 일단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이미 질러놓으신 게 너무 많아서 수습이 안 될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나는 너 도와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고 네가 아무리 망가져도 널 감싸줄 이유는 더더욱 없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나 정말 죽어?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나는 네 인생 책임질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내가 누나한테 진 빚 앞으로 두고두고 갚으면서 정말 잘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어우 야 무서운 소리 하지도 마. 내가 너 같은 애랑 다시 어떻게 해볼 것 같아? 앞으로 잘할 필요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바쳤던 거 지금 돈으로 다 갚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뭘 갚으라는 거야. 그건 내가 이미 500 만들어서 줬잖니. 제가 쓴 돈이 얼만데 등록금 500 보탰던 거 딸랑 내놓고 입 닦으려고 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뒷바라지 했던 거지. 파혼했으니까 돌려받아야겠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서로 깔끔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깔끔한 거죠. 아유 얘 아니 무슨 네가 좋아서 해줬던 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어머 아깐 그렇게 비시더니 또 돈 얘기 나오니 또 얼굴이 달라지시네. 정식으로 파혼 소송이라도 걸까요? 서로 불필요한 소모전 하지 말고 알아서 내놓는 게 좋을 거예요. 야, 너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저는 파혼한 예랑이한테 미련 따위 한 조각 남은 게 없었고 이미 정 떨어진 지도 오래였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하니 파혼한 예랑이는 제 말을 어느 정도는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돈 갚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냐며 또 저더러 도와달라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진짜 전공의 과정 받아주는 곳 없으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에 지원해서 그 월급으로라도 꼬박꼬박 갚으라고 했어요. 결국 어디 받아주는 곳도 없고 군대는 다녀와야 하는 것이니 입대했다고 하네요. 제가 하도 난리를 쳐놔서 군대에서 월급 받은 것들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군복무하고 나오면 어디 시골에라도 내려가서 페이닥터 하며 살겠죠. 의사 못 구해서 난리인 병원도 많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며 살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제 나이 30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알콩달콩 제 가정 꾸리며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랬던 제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저는 아직 젊잖아요. 지금부터는 남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 자신만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꾸고 싶어요. 그 인간들이 욕심을 부려 변심했던 게 천운이라고 생각하려고요. 그런 사람들인 것도 모르고 결혼했다면 아마 저는 한참을 더 제 인생을 저당 잡혀 희생만 하고 살다가 훨씬 더 나이가 들어서야 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래도 저 이만하면 잘 대처하고 또 제대로 된 교훈도 얻은 거 아닐까요? 엄마랑 사이도 한결 더 좋아졌고 엄마가 만나는 분과도 자연스레 가까워져서 그런 것들도 제게는 훨씬 좋아진 것들이에요.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제게는 큰 위로와 응원이 된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겪지 마시고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